김춘식 아저씨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좌판은 안 펴? 오늘은 폐지 안 주워?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려는 시간, 북적거리던 시장 골목도 슬슬 파장 분위기였습니다. 온갖 채소와 생선 냄새, 사람들의 시끄러운 흥정 소리가 뒤섞인 시장통 한 구석에 유독 작고 허름한 좌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위에는 나물 몇 가지와 직접 짠 듯한 들기름병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좌판을 지키고 앉은 사람은 김복자 할머니였습니다. 칠순에 가까운 나이, 허름한 옷차림, 푹 눌러 쓴 모자 아래로 드러난 깊게 파인 주름과 희미한 눈빛은 영락없이 고단한 세월을 온몸으로 받아낸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복자 할머니를 hil급 보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바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만 치서 들려오는 요란한 목소리에 할머니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입김이 세고 시장통을 제 집처럼 활보하는 박영숙 여사가 다른 아줌마 대여섯 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여사는 할머니 쪽은 아예 눈길도 주지 않고 함께 걷던 아줌마들 중 한 명에게 팔짱을 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장사도 영 시원찮네. 시장에 활기가 있어야 말이지. 다른 아줌마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때 박영숙 여사의 눈이 할머니의 허름한 좌판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할머니가 다 듣도록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어디서 뭘 주워왔는지도 모르는 꾸질꾸질한 나물 갖다가 판다고 앉아있으니 원. 쯧쯧. 누가 저런 걸 돈 주고 사 먹겠어? 위생 상태가 말이 아니야. 박영숙 여사와 함께 온 아줌마들이 키득거리며 할머니를 곁눈질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눈이라도 마주치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끔 나무를 팔아도 손님들이 내는 10,000원짜리 한 장에 거스름 돈이 없어 주변 가게에 양해를 구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박영숙 여사를 비롯한 가게 주인들은 귀찮다는 듯 툴툴거리거나 아예 모른 척하기 일쑤였습니다. 없는 돈까지 만들어줘야 하냐는 듯한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은 할머니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옆 가게를 하는 김춘식 아저씨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인상을 썼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거기 그렇게 자리 잡고 앉아있으면 우리 가게 문 가리잖아요. 좀 비키라니까. 김춘식 아저씨는 자신의 가게 앞 공터에 좌판을 까는 할머니가 늘 못마땅했습니다. 자기 가게 손님들이 드나드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할머니는 김춘식 아저씨의 눈치를 보며 할머니에게 허락된 아주 작은 공간에서 좌판을 한 뼘이라도 더 안쪽으로 옮기곤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차마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시지 힘든데 왜 나와서 이 고생이신가 몰라? 그러게 말이에요. 자식들은 뭐 한대요?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그 말들 속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는 자신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그저 한심하고 볼품없게만 보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무시는 더 노골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힘겹게 손수레를 끌고 갈 때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걷던 젊은 여자 혜빈 씨가 부딪힐 뻔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길 좀 보고 다니세요. 진짜. 혜빈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할머니를 쏘아보고는 휙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그 어떤 서름과 무시에도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잠시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는 듯한 아련함과 혹은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날카로운 빛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허름한 행색으로 길을 걷던 할머니 앞에 젊은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이 동네로 새로 이사 온 듯한 서준 씨였습니다. 서준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할머니를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수레에 실린 폐지박스가 떨어지려 하는 것을 보고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떨어지겠어요.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따뜻하고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친절에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 씨는 박스를 제대로 쌓아주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할머니. 별것 아닌 친절이었지만 할머니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무시와 멸시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환하게 웃어 보이는 서준 씨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눈으로 좇았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하는 생각이 스치는 할머니의 눈빛에 처음으로 희미하지만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서준 씨의 작은 친절 이후로도 할머니의 고단한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영숙 여사와 김춘식 아저씨는 할머니를 향한 무시와 횡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또 나왔네. 어디서 뭘 가져왔는지 모르니 영 꺼림칙해. 박영숙 여사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 입구에서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좌판을 펴려고 나타나기만 하면 인상을 썼습니다. 박영숙 여사 패거리들은 복자 할머니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면서 할머니를 가리키며 귓속말을 하거나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박영숙 여사의 노골적인 무시와 험담 때문에 시장에 온 손님들은 물론이고 다른 상인들조차 혹시 자신도 그들에게 찍힐까봐 할머니 좌판 근처에 오기를 꺼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유독 손님이 더 없었습니다. 김춘식 아저씨의 횡포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겨우 좌판을 차리면 김춘식 아저씨는 가게 앞에 물건을 잔뜩 쌓아놓거나 걸레 빤 물을 복자 할머니 좌판 쪽으로 뿌리기도 했습니다. 아이 참 할머니. 거기다 좌판 놓지 말라니까. 여기 우리 가게 앞이라고요. 아무리 자신의 가게 근처라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작은 공간만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터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아파도 차마 제대로 항변 한 번 못하고 김춘식 아저씨의 눈치를 살피며 자리를 비켜주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김춘식 아저씨가 시비를 걸어 일부러 나물 몇 봉지를 엎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나무를 쓸어 담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젊은 혜빈 씨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한심하다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할머니 험담을 할 때면 옆에서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저렇게 살아요? 혜빈 씨는 할머니의 폐지 손수레를 보고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와, 진짜 저 나이 먹도록 폐지 줍는 거 봐. 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자 아래로 얼굴을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할머니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종일 좌판에 앉아 있었는데 나물 한 봉지 팔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힘없이 손수레를 끌던 할머니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저만치서 서준 씨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준 씨는 재빨리 할머니의 손수레를 잡아주고 부축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서준 씨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도 아직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동시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이런 젊은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 씨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는 손수레를 함께 끌어주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주는 동안 서준 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말없이 그의 옆을 걸었습니다. 그때 서준 씨의 눈에 할머니의 낡은 옷소매 안쪽에서 살짝 보이는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미했지만 낡은 옷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보석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보려 했지만 할머니가 재빨리 소매를 내리는 바람에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뭐지? 할머니 옷이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는데. 서준 씨는 그 순간 할머니에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 할머니를 향한 박영숙 여사의 질투와 무시는 점점 도를 넘었습니다. 박영숙 여사는 할머니가 시장 한 구석에 임시로 얻어둔 작은 창고 같은 공간마저 탐냈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과 친한 상인의 점포를 넓혀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할머니, 거기 슬슬 빼셔야겠어요. 구청에서 정비 나온다고 하더라고. 박영숙 여사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할머니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창고에 폐지와 좌판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었기에 그마저 빼앗기면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박영숙 여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한테는 그 작은 공간이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제발. 하지만 박영숙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에이, 할머니. 구청에서 하라는 건 해야죠. 나중에 다른 자리 알아봐 드릴게요. 어서 짐 싸세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 대신 형형한 빛이 타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왔던 서름과 무시가 마침내 폭발하기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박영숙 여사와 김춘식 아저씨,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낡은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창고 안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옛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수십 년간 감추고 살았던 시간의 흔적, 그리고 거대한 반전을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낡은 등기 서류, 복잡한 법률 문서 관련 서류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는 젊은 시절,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할머니의 사진도 끼어 있었습니다. 시장통의 초라한 노파와는 전혀 다른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서류들을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시장통 구석의 허름한 창고에 숨겨두었을까? 과거 큰 성공 후 겪었던 배신과 상실의 트라우마는 그녀로 하여금 겉보기에 안전한 제도권 자체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오히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허름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 여겼습니다. 비록 초라했으나 이곳은 할머니가 정당한 사용 권한을 얻은 공간이었기에 다른 이가 함부로 물건에 손댈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할머니께서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이 시장이 낙후되어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이 바로 이 시장 부지와 얽혀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두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창고 안의 자료들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할머니에게 그 어떤 최첨단 금고보다 안전하고 계획을 실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숙 여사가 마지막 남은 작은 공간마저 빼앗으려 하자 할머니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에게,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세태에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복수의 때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골목은 평소와 달리 술렁였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좌판이 있던 자리가 아닌 시장 입구, 가장 넓은 공터에 웬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복자 할머니였습니다. 어제까지의 허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얼굴에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제 폐지 줍는 것을 도와주었던 서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할머니의 비서 혹은 수행원처럼 보였습니다. 박영숙 여사와 김춘식 아저씨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들이 매일 무시하고 험담했던 그 할머니가 맞는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 할머니가 왜 저기서 내려? 옷이 왜 저래? 어디서 훔쳤나? 수군거림이 오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당당하게 시장 중앙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준 씨가 그 뒤를 든든하게 따랐습니다. 박영숙 여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할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행색이에요? 어디 아파요? 무슨 일 있어요? 박영숙 여사는 여전히 할머니를 예전처럼 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김춘식 아저씨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좌판은 안 펴? 오늘은 폐지 안 주워?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온화했던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서름과 분노가 응축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왜 당신들 눈치를 보며 좌판을 깔고 당신들이 던져주는 푼돈에 허리 굽히고 당신들이 버린 폐지나 주어야 합니까? 나지막했지만 강렬한 할머니의 목소리에 시장 골목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자 할머니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하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왜 그래요? 진짜 어디 아픈가 본데? 박영숙 여사가 이번에는 약간 불안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박영숙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 김춘식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은 나를 그저 불쌍하고 가난한 늙은이로 보셨죠.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말입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그때 서준 씨가 앞으로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들고 있던 서류철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복자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서준 변호사입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시장통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박영숙 여사와 김춘식 아저씨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매일같이 무시하고 얕잡아봤던 허름한 할머니가 사실은 회장님이라니. 여기 서류에 나와 있듯이 이 시장 부지 중 상당 부분은 김복자 회장님 소유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낙후된 이 시장을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 복합문화공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바뀐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면서도 회장님이라는 말에 복자 할머니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숙 여사와 김춘식 아저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준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개발을 통해 시장 상인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십니다. 회장님 소유 부지에서 정당하게 장사해 오신 분들께는 법적인 보상 기준보다 훨씬 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등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하셨습니다. 개발 후에도 이 시장에서 계속 생업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실 계획입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감격에 찬 술렁임이 시장에 퍼져나갔습니다.
상인들은 복자 할머니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서준 씨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게가 개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준 씨는 박영숙 여사와 김춘식 아저씨의 가게 쪽 시장 골목 가장 끝자락을 가리켰습니다. 특히 김춘식 씨 가게는 상당 부분이 불법 증축된 상태이며 박영숙 씨 가게 역시 부지 사용 계약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계획하신 복합 문화 공간의 설계상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구역은 개발 범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이 원상복구나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춘식 아저씨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박영숙 여사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들의 가게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상인들이 복자 할머니 덕분에 새롭고 번듯한 건물로 옮겨가 좋은 조건으로 장사할 때 자신들의 가게만 낡고 고립된 채 남겨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심지어 불법적인 부분 때문에 가게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몰락 직전에 박영숙 여사와 김춘식 아저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겉모습만 보고 하찮게 여겼고 가진 것 없다고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정직하게 땀 흘릴 때 당신들은 불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했죠. 당신들의 탐욕과 남을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가 결국 당신들 발목을 잡은 겁니다. 당신들은 다른 선량한 상인분들과는 다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추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박영숙 여사와 김춘식 아저씨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매일 괴롭히고 얕잡아봤던 복자 할머니가 이제 자신들의 가게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악행에 대한 극심한 후회와 굴욕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복수는 그들에게 모두 잔인하게 보복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탐욕과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닫게 하는 정신적으로 가장 치명적이고 통쾌한 응징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날리는 강력한 일침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충격과 동시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더 이상 초라한 나물 좌판, 할머니가 아닌 수십 년간의 서름과 인내를 딛고 일어나 정의를 실현한 위대한 김복자 회장님의 존재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파멸이 아닌 성찰을 남겼고 통쾌함 뒤에 진한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 아니 김복자 회장님의 입에서 당신들은 다른 선량한 상인분들과는 다릅니다라는 말이 떨어지자 박영숙 여사와 김춘식 아저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귀와 눈앞의 현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허름한 할머니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좌우할 권력을 가진 엄청난 존재였다니. 다른 상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호성을 지르는 와중에도 두 사람은 창백한 얼굴로 복자 회장님과 서준 변호사를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서준 변호사가 절차에 따라 불법 증축을 신고하고 계약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박영숙 여사와 김춘식 아저씨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상인들처럼 후한 보상금도 새로 지어질 번듯한 상가에 입주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눈먼 욕심과 남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뒤늦게야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복자 할머니 때문에 다른 상인들이 얻는 기회와 행복을 자신들만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뼈아픈 벌이었습니다. 복자 회장님은
쓰러지듯 앉아 오열하는 박영숙 여사와 김춘식 아저씨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세월의 풍파를 겪은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연민과 그리고 씁쓸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파멸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릇된 가치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후 시장 골목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계획대로 낙후되었던 시장 부지에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의 멋을 살린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오가는 회장님의 모습은 더 이상 허름한 나물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고 기품 있는 옷차림에 여전히 온화하지만 강단 있는 표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사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동네 사람들은 복자 회장님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없는 사람 취급하며 피하기 바빴던 그들이 이제는 회장님을 마주치면 허리를 굽신거리며 인사를 하거나 억지로라도 말을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자 회장님은 자신을 진심으로 대했던 소수의 사람들, 예를 들어 폐지 줍는 것을 도와줬던 서준 씨나 과거 자신의 어려움을 알던 몇몇 노인들에게만 변함없이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차갑지도 그렇다고 살갑지도 않게 그저 존중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의는 그녀의 복수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회장님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과거 이야기와 숨겨진 진심을 알게 되면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진정한 조력자가 되어 회장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정의로운 뜻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서준 씨의 진심과 성실함을 높이 사며 그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통하는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영숙 여사와 김춘식 아저씨는 결국 시장 끝자락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복자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특히 박영숙 여사는 예전에 복자 할머니에게 했던 험담과 무시를 떠올리며 밤마다 이불킥을 했습니다. 김춘식 아저씨 역시 불법으로 증축했던 가게가 철거 위기에 놓이자 과거 복자 할머니에게 했던 횡포를 곱씹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소중한 것,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마음의 가치를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의 복수는 그들에게 돈을 잃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체면과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합 문화 공간이 완성되고 시장 골목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김복자 회장님 시장이라고 부르며 회장님의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은은한 울림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복자 회장님은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과 이야기는 그 어떤 교훈보다 강렬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회장님은 가끔 예전 좌판 자리가 있던 곳에 홀로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길고 긴 서름과 무시의 시간들, 숨죽이며 때를 기다리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드러냈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응어리진 한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평온함과 성취감,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고 진심으로 다가와준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